믿기 어렵지만 실화. 재판 중 거대뱀 갑자기 나타나 살인범 고발. 강의에서 예상치 못하게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호텔과 아파트 화장실에서 고기 조각들이 잇따라 발견되었다. 한 비닐봉지에서 가장 냉혹한 천재 살인마 중 한 명을 폭로하는 증거가 나왔다. 이 사건은 한때 태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모두가 이 잔인한 살인자의 냉혈함에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때 찬사를 받던 천재이자 재능 있는 엔지니어이자 의사가 어떻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최신 범죄 사건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해 1월 28일 경찰서는 어부들로부터 강에서 신원 미상의 인간 두개골 2개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틀 후 한 커플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그들의 딸 23세의 젠지라 플로양 군스리가 초록색 토요타 차량과 함께 나흘째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젊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신고를 한 부부는 나콤파톰 주 산프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딸 젠지라는 아름답고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예의 바른 인물이었다. 젠지라는 방콕 마이돌 대학교 라마티보디 병원의 의대생이 된 후 톰부리 지역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귀가했으며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면 미리 가족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1월 26일 집을 나선 후 할머니가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그녀는 예정된 귀가 시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부모에게 연락해 그녀가 그곳에 있는지 확인했으나 결국 가족 누구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족들은 젠지라가 평소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했다. 이에 부부는 즉시 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다. 초동 조사 후 젠지라의 한 학급 친구가 경찰에게 그녀가 쇼핑몰에서 남자친구 샘 사콘락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젊은 남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서에서 샘 사콘락은 젠지라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기숙사로 일찍 돌아갔으며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가 마지막으로 젠지라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거주지와 차량을 수색했다. 수색 후 경찰은 아무런 의심스러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샘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젠지라는 아름다움과 온화한 성격 덕분에 두드러지는 존재였다. 그녀의 뛰어난 성취와 유복한 가정 환경 덕분에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동경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인지한 경찰은 젠지라의 인간관계를 조사했고 그녀가 학급 친구들 외에도 시라 솜대시라는 젊은 남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젊은 남성은 샘이 자주 질투하는 이유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커플 사이에 잦은 말다툼이 발생했다. 비록 그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였지만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라는 상대적으로 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젠지라와 자주 만나 함께 공부하곤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라 역시 젠지라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시라의 신원과 행적을 조사했으나 그가 젠지라가 실종되기 전 그녀와 연락을 하거나 만난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일주일간 모든 정보를 검토한 끝에 여전히 샘 사콘랏을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고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결과 샘의 답변에서 몇 가지 불일치가 나타났으나 태국 법률상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이 의대생을 풀어주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행적을 면밀히 감시했다. 경찰의 의심과 달리 젠지라의 친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샘이 질투심이 강하긴 했지만 젠지라를 깊이 사랑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수사팀은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 한 목격자가 1월 27일 샘이 차란 산이드웡 로드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몇 시간 동안 차를 세차하고 트렁크를 철저히 청소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한 이웃 주민 또한 1월 28일 샘이 촌부리 주에 있는 가족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소지품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견들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10일간 그를 감시한 경찰은 샘이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기숙사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그의 차량을 철저히 수색하기로 결정했고 차체에서 핏자국과 여성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다. 이 순간 샘 사콜낫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살인을 자백하며 끔찍한 범행의 전말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1월 26일 그는 여자친구 젠지라와 최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라차프라송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젠지라는 2년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 많은 차이점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이별을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은 샘은 즉시 그녀에게 따져 물으며 그녀가 실화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지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던 샘은 젠지라에게 기숙사로 가서 조용히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젠지라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의식해 결국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숙사에서 이별과 배신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샘은 젠지라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총으로 그녀를 쏘아 죽였다. 피범벅이 된 연인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2시간 동안 그녀의 시신 앞에 앉아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는 젠지라의 시신을 소이랑남 지역의 한 호텔로 옮기기로 했다. 의대생으로서 배운 의학 지식을 활용해 그는 여자친구의 시신을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후 그는 그 조각들을 변기에 흘려보내기 시작했으며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을 내렸다. 그러나 결국 배관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급히 화장실 세정제를 사러 나갔고 돌아와 다시 범행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신체 조직을 처리한 후 그는 택시를 타고 쇼핑몰로 돌아가 자신의 차를 가져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호텔에 주차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첫 번째 호텔로 돌아가 뼈와 남은 신체 부위가 든 가방 3개를 챙겨 젠지라의 차에 실었다. 그는 젠지라의 차를 몰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그녀의 유해를 유기했다. 구체적으로 뼈가 든 가방은 방파콩강에 던졌고 그녀의 소지품은 얀이 병원 앞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차는 논타부리 주에 버려두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짐을 챙기고 세차를 한 뒤 촌부리 주에 있는 집으로 운전해 갔다. 그곳에서 그는 젠지라의 옷과 소지품을 모두 불태워 증거를 철저히 없앴다. 자신이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은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여자친구의 실종을 걱정하는 척 연기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확보한 후 즉시 그가 유기했다고 말한 장소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IFM의 법의학 전문가들은 어부들이 발견한 두개골 중 하나의 얼굴을 복원하고 치과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해 젠지라의 얼굴과 비교했다. 마침내 그 두개골 중 하나가 젠지라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핏자국, 젠지라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의 옷에서 떨어진 단추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강에서 뼈를 찾기 위해 잠수팀을 투입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샘이 시신을 절단했다고 주장한 호텔에서도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화조에서도 피해자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자백 내용과 실제 증거가 일치하지 않자 샘에게 추가로 압박을 가해 더 많은 정보를 털어놓도록 유도했다.
결국 샘은 일부만 변기에 흘려보냈으며 나머지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단지의 정화조에 버렸고 뼈와 두개골은 강에 던졌다고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경찰이 아파트 정화조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했고 이는 샘의 유죄를 입증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사건이 마침내 해결된 듯 보였다. 그러나 1999년 재판이 열리자 샘은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며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부인 이후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차란 산잇 웡로드에 있는 샘의 친구 집에서 한 마리의 뱀이 지붕 틈으로 기어들어갔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지붕 속에 숨겨진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된 것이다. 그 안에는 젠지라의 옷, 머리카락, 차량 번호판,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이로 인해 샘은 계획살인, 사체훼손, 절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태국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살인자의 잔혹하고 끔찍한 범행 수법에 경악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재로 칭송받던 인물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샘 사쿤낫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천재라 불렸다. 1993년 태국 언론은 15세의 소년이 줄랄롱콘 대학교 공가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소년이 바로 샘 사콜낫이었다. 그 이후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재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그는 아버지에게 심한 꾸지람과 폭력을 당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결과 샘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아버지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의대 진학을 결심했다. 공학 학위를 취득한 후 샘은 의학 공부를 계속했고 탁월한 재능 덕분에 의대에 성공적으로 입학했다. 태국에서 공학도이자 의사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인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끔찍한 범죄의 서막일 줄은 몰랐다. 한때 언론이 극찬했던 천재는 이제 태국 전역에서 가장 냉혹한 살인자로 다시 회자되었다. 재판에서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샘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복역 중 그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5차례나 왕실 사면을 받아 형이 감경되었다. 결국 그는 13년 9개월간 복역한 후 35세의 나이에 출소했다. 출소한 후 샘 사콜낫은 차이야 탄타카논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14년 태국 언론은 차이야가 변호사 면허를 신청했으나 태국 변호사 협회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그는 교도소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009년 수코타이 탐마티랏 개방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 샘 사콜낫은 완전히 언론에서 사라졌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의 끔찍한 범죄는 여전히 많은 태국인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과연 법이 그의 형량을 줄인 것이 옳은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찜찜함을 느낄 것이다. 겨우 14년 남짓한 형기가 그의 끔찍한 범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이 형량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처벌이었을까? 여러분은 이 살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때 천재로 칭송받았던 그가 결국 살인자로 전락한 운명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교사를 둘러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2월 5일 오후, 사냥꾼이 자신이 관리하던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숲의 평평한 지역이 완전히 불에 탄 것을 발견했다. 근처에서 그는 불에 그을려 검게 탄 원숭이처럼 생겼지만 몇 배는 더 큰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 생명체의 몸은 기형적이고 불에 타서 검게 변했으며 등이 굽었고 길고 굵은 허벅지, 굽은 손톱을 가진 손, 그리고 눈에 띄게 긴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전신이 부어오르고 불에 심하게 타면서 턱부터 위로는 목이 움츠러들었으며 얼굴은 일그러져 하얗게 빛나는 치아가 드러나 있었다. 형태를 자세히 살펴본 사냥꾼은 이것이 희귀한 침팬지라고 확신했다. 그는 튼튼하고 유연한 덩굴을 찾아 몸에 묶고 어깨에 걸어 마을로 끌고 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수십 명이 침팬지를 해부하고 뼈를 약재로 만들기 위해 끓이고 술에 담가 마셨다. 누구도 이 침팬지가 사실은 인간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DNA 검사는 애선 마을 주민들이 약재로 만든 침팬지가 인근 지역에 살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왜 이 지역 여성이 동떨어진 언거커스 숲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언덕에서 불태워졌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일까? 이 신비로운 사건의 전말을 계속 지켜봐라. 그의 애선 마을에는 뉴엔 반 우어, 언거숲의 목재를 관리하기 위해 미스터 우옥은 숲에서 약 3km 떨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고용해 매일 관리하게 했다. 1946년에 태어난 리난가 씨는 애선 마을 주민으로 숲과 언덕 지형에 익숙한 사냥꾼이었기에 미스터 우옥을 위해 언거숲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미스터 나는 숲에서 사냥과 나무 관리 일을 병행했다. 그는 숲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에서스 아래서는 약 18헥타르의 숲이 1948년 생인 반탐 씨에게 위임되어 관리되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갔다. 이 고산 지역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중 연말의 어느 늦은 밤, 정확히 11월 29일에 미스터 잠은 오두막에서 쉬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음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깨어나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았다. 맞은편 언덕에서 불길과 연기가 작은 화염에서 치솟는 것을 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밤에 벌집을 태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동안 지켜보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쉬었다. 이틀 후 개인적인 이유로 하지앙으로 떠난 미스터 잠은 폭발과 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밤에 벌집을 태우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미스터 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폭발과 불이 발생한 후 6일째 되는 12월 5일 오후 숲을 지나던 미스터 잠이 폭발음을 들었던 언덕에서 이상하게 검게 그을린 물체를 발견했다. 희귀하고 귀중한 침팬지를 발견했다고 믿은 그는 다음 날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 이를 약재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들은 칼, 도마, 물통 등을 준비해 마을 가장자리의 큰 연못으로 갔다. 약 10명이 함께 작업하며 침팬지를 청소하고 손질하여 약재를 만드는 작업에 기여했다. 마을 전체가 몰려들어 귀하고 희귀한 침팬지가 어떻게 손질되는지 보려고 했다. 12명 이상이 침팬지 약재를 끓이는 솥을 돌아가며 지켰고 모두 흥분했다. 이는 그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었다. 3일 밤낮이 지나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귀한 약재를 완성했다. 그러나 솥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보통 원숭이 약재는 단단하고 갈색이지만 이 약재는 연한 붉은색이고 보통보다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그럼에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희귀한 침팬지에서 만든 약재는 자연히 평범한 원숭이 약재와 다를 것이라고 단순히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술을 사서 약재를 섞고 함께 마시며 축하했다.
그날은 에서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 약 일주일 후 하지양에서 돌아온 미스들 잠은 마을 사람들이 희귀한 침팬지를 잡아 약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물었고 침팬지가 자신이 그날 밤 불길을 본 장소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미스들 잠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침팬지 약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스들 잠은 이 지역에는 침팬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다. 잠시는 막대기를 사용해 황량하고 차가운 재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여러 번 재를 헤집은 끝에 황동단추, 알루미늄 머리핀, 그리고 부분적으로 타버린 회색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이미 의심을 품고 있던 잠시는 수색을 계속했고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긴 섬유가 붙어있는 반쯤 타버린 장작 조각들을 발견했다. 일행은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주저앉으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희귀 침팬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듯했다. 그들은 전례 없는 무거운 공포를 안고 마을로 돌아갔다.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는 머리카락을 포함한 이 물건들을 수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지역에는 침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에게 이런 종류의 물건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불이 났던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지켜야 했던 잠시는 그날 밤 숲속 오두막에 머무는 대신 마을로 돌아갔다. 그가 들고 있는 물건들은 번갈아가며 무겁게도 가볍게도 느껴졌다. 이 무렵 당국은 마을 사람들이 희귀한 침팬지를 잡았다는 정보를 접수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재 소치 이미 완성된 후였다. 며칠 후 잠시는 관련 증거를 당국에 제출했다. 관계자들은 현장을 다시 방문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이 도살하고 약재로 만든 침팬지는 실제로 인간의 시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희귀한 침팬지의 시신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약시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호기심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해부와 조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3일 밤낮 동안 끓인 후 완성된 약재는 약 1kg 정도로 일반적인 원숭이 약재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희귀한 침팬지에서 나온 것이라 믿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약재를 술에 섞어 마셨다. 애써 마을 주민들 중 약재가 섞인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코를 자극하는 불쾌한 냄새와 비릿한 맛을 경험했다. 침팬지가 사실 인간의 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몇 주 동안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이 끔찍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을 이장은 약재의 일부를 구매하려 했으나 사냥꾼이 이를 거절했다. 나중에 이장은 이 비극적인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해체, 조리, 술을 마신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진술을 했다. 그들은 그것이 희귀한 침팬지의 시신이라 믿었으며 인간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시신을 발견한 사냥꾼 가시도 발견 당시 시신이 이미 불에 타고 부패한 상태여서 침팬지로 착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했으며 그녀의 죽음과도 관련이 없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판정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남겨진 물건들을 확인하고 수령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큰 충격과 불신에 빠졌다. 피해자는 11월 29일부터 실종된 이는 디민 터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남동생 민 토안의 DNA 샘플이에 일선 마을 사람들이 약재로 만든 희귀 침팬지가 도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시는 가족의 둘째였다. 어린 시절 그녀는 교사가 되기를 꿈꾸며 사범대학에 진학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그녀의 청춘은 사라졌다. 도시는 혼자 살며 결혼도 자녀도 없었다. 그녀의 불행한 삶을 애도하며 가족은 이 사건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더씨가 사이공에서 형과 함께 살던 시절 이 치무게의 금 귀걸이를 살 만큼 돈을 모았다고 회상했다. 그녀가 집을 떠난 저녁, 약 오후 5시경 그녀는 땅 선지역에 도착해 라프로 가는 버스를 타려 했다. 그녀는 318번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머물렀으나 버스를 찾지 못하고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의 불에 탄 시신은 나중에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318번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언덕까지의 거리는 3km가 넘었으며 그녀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는 약 10km였다. 일부는 그녀가 버스를 타지 못한 후 범죄자에게 공격당해 금 귀걸이를 강탈당하고 휘발유를 구매한 범인이 그녀의 시신을 언덕으로 끌고 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태웠다고 추측했다. 이 이론은 그녀의 금 귀걸이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였다. 금은 불에 타거나 땅으로 녹아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강도당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현장을 지나던 누군가가 귀걸이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에이서스 마을 이장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죽음은 자살로 판정되었다고 말했다. 남편도 자녀도 없이 혼자 살던 더 씨는 당시 남동생 가족과 다툰 뒤 절망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타지 못하자 그녀는 휘발유를 구매하고 언덕으로 가서 나무를 모아 휘발유를 붓고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조사 결과는 더 씨의 가족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누이가 먼 길을 여행할 때, 특히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 깡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가 자살을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이유와 만약 자살하려 했다면 왜 옷가방을 챙겼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당국은 증거도 목격자도 범죄 혐의도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종결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침팬지로 오인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더 씨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에서숲은 오랫동안 인간 약체의 기억으로 인해 괴로워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거나 이상한 불에 탄 물체를 당국에 신고했더라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